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한동안 준비하던 업무가 워낙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요즘 한숨 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요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음번 승진에 대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중이에요. 워낙 바쁘게 지내다가 급한 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동안은 워낙 심신의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도리어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큰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제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입을 여는 게 많이 망설여집니다. 살면서 주변에 결혼이나 이혼 문제로 속 썩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이혼이 흔한 일이다 보니 돌싱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겪는 동안 얼마나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지 저 역시 귀동냥으로 주워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그 정도 물정이야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이야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그런 건지 차마 제 얘기를 혹여나 누군가 알게 될까 싶어 겁이 나서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주야, 엄마는 절대로 너 그런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 너 이러고도 그 사람이랑 끝내 같이 살겠다고 하면 엄마 정말 죽어? 제발, 엄마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엄마,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성주야, 아이고 내 딸, 내 새끼 성주야.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는 제게 매달리는 엄마를 보고 놀랐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진정되질 않아요.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가 저리도 숨이 끊어질 듯 제 결혼을 만류하고 들었을지.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만 조심스럽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걸 제외하면 집에서 유일한 딸 자식입니다. 저희 나이 때야 남매 둘 키우는 게 그리 유별난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 형태 아니겠습니까? 뭐 남녀 차별 때문에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는 딸 자식들도 제법 되는 걸로 압니다만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오빠와 저 사이에 편애나 혹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자식 차별 등을 하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완전히 평범하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엄마가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지.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여자애가 겁도 없이 늦게까지 나돌아다니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엄마, 아직 밖에 해도 안 졌어. 그럼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맨날 나만 빠져? 엄마 진짜 나 왕따라도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딸 자식 가진 부모님 노파심이야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 엄마는 정말 유별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딸 자식 걱정은 일반적인 부모님들 걱정을 뛰어넘어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울 지경이었어요. 너 수업 끝나면 곧장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지. 도대체 뭐 한다고 수업 종채인 지 20분이 넘도록 전화를 안 받아, 어? 엄마, 나 오늘 주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연히 학교 끝나고 나서 주번 활동해야지. 그렇다고 그 20분 잠깐 전화 안 받았다고 여기까지 쳐들어와?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아. 애들 다 돌아갔으니까 망정이지. 누구 남아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교실까지 쳐들어와?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같이 주번을 하던 친구와 방과 후에 나머지 정리를 하느라 바빠서 잠깐 엄마 전화를 받지 못하자 그대로 교실로 쳐들어온 엄마였습니다. 그나마 저랑 같이 주번했던 친구가 저랑 친한 사이였고 또 말수가 적고 입이 무거운 친구여서 망정이었지. 입산 친구랑 같이 주번이라도 됐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저 나이 때 친구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학창시절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괜히 엮었다가 껄끄러워질 만한 유별난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나이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렇게 유난을 떠는 엄마인데 저러다 제 친구들한테까지 실수하지는 않을까? 저런 엄마 때문에 주변 친구들한테 답도 없는 마마거리라고 요상한 소문이라도 나지 않을까? 학창 시절 내내 제 심장은 긴장감으로 남아날 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저를 관리하려고 드는 것만 제외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하라니까. 저러다 우리 딸내미 정말 말라 죽겠어. 당신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차피 일한다고 바빠서 애들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주면서. 내가 그나마 딸 자식 이렇게 싸고 도니까 이 정도라도 되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뭘 믿고 딸 자식을 밖에다 풀어놔요. 나는 얘 아빠 아니야. 나는 우리 애 걱정 안 해. 그래도 성주가 저렇게 싫다고 하잖아. 가뜩이나 이제 사춘기 들어서서 예민할 시기에 당신까지 저렇게 들들 볶아서 되겠어?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지. 요새 애들 사춘기 핑계로 엇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때랑은 다르다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 새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문제로는 부딪힐 일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도 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굽힐 생각이 없는 엄마 때문에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부모님 걱정시킬 만한 짓을 한다거나 소위 일진 같은 노는 애였다면 그나마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평범하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급에서도 그렇게 튀는 편이 아니었고 소심한 면이 있어서 나대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중상위권 성적에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는 평범한 축에 드는 아이였죠. 도리어 엄마가 나서서 저렇게 저를 통제하려고 드는 통에 없던 반발심마저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더더욱 이런 엄마의 행동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건 이런 행동은 오로지 저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다 아는 친구들이고 남자애 하나도 없이 여자들끼리만 놀 건데 왜 안 되냐는 말만 하냐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멀쩡한 집 놔두고 집 밖에서 잠을 자고 온다는데 이 쥐방울 만한 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문 걸어 잠그고 우리들끼리만 있을 거라니까. 왜 나는 안 되는데. 오빠는 그저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왔잖아. 오빠랑 너랑 같아? 지 오빠 팔목 반절밖에 안 되는 게. 너 누가 길 가다 네 손목이라도 잡아채도 뿌리칠 힘이나 있어? 그렇게 잔뜩 흥분해서는 오빠의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제 팔목을 부여잡고 짤짤 흔드는 엄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들끼리 놀기로 한 약속이 저 때문에 번번이 파토가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착해서 그렇지 저 때문에 신나게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취소되는데 친구들이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실망하는 걸 봐야 하는 저는 어떻고요. 고집스러운 엄마 때문에 매번 친구들에게 미안해하는 제 처지가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엄마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당신 그만 좀 해. 애를 그렇게 가둬만 두면 오히려 반항심만 더 커진다고. 우리 성주가 어디 밖에 나가서 뻘짓하고 돌아다닐래요? 부모 걱정시키고 돌아다닐 애도 아니고 우리 딸 착하고 반듯한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가둬두질 못해서 안달이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좀 믿어주기도 해야지. 내가 애 못 믿어서 그래? 애가 아무리 처신을 잘한다고 잘해봤자 덩치 큰 남자나 어른이 달려들면 그걸 무슨 수로 막아? 내가 어디 없는 소리에? 매일 뉴스만 봐도 평범하게 살던 여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돼서 험한 일 당하는 게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데 아빠나 딸내미나 경각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아니, 그걸 애나 나나 모르겠냐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아니까 애가 더 조심스러워하는 거 알면서. 몰라. 다 듣기 싫어. 이번에도 안 보내준다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분 싸우시는 틈새를 확 벌리고 쿵쿵 제 방으로 가서는 문을 쾅 걸어 잠갔습니다.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다. 굳게 닫힌 제 방문 앞에까지 따라와서 고래고래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부모님 허락받아서 친구들끼리만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던데 저는 친구들끼리의 여행은커녕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도 엄마에게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남들한테는 그리도 쉬운 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기 어려운 일이어야 하나 서러움에 눈물이 삐질삐질 났어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조금 걱정이 많으시는구나.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했겠다 싶을 정도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학대로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뭐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속구 친구 시절부터 저희 엄마가 저렇게 유별나다는 걸 알고 있던 저를 초대해준 친구가 저를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주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사실 너한테 얘기 꺼내면서도 크게 기대는 안 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내 생일이기도 하고 아줌마도 나 많이 예뻐해 주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괜히 너만 더 속상하게 만든 것 같다. 아니야, 생일인데 괜한 일로 신경 쓰게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무슨. 그래도 아줌마가 좀 너무하시다 싶기는 하네. 사실 이번에는 나도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옆에서 보는 나도 이런데 네가 오죽이나 답답하겠어. 제 걱정에 제 성화를 들어주던 친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제 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성주 너희 엄마는 너 안정 문제나 집에 들어오는 문제로만 잔소리하시지 성적이나 다른 것 갖고는 뭐라고 안 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이번에도 성적 더 떨어지면 용돈 끊겠다고 벌써부터 아주 난리라니까. 네, 저희 엄마가 다른 부분까지 모조리 저를 통제하고 압박하려고 들었다면 아마 오빠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런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친구 말대로 제 귀가 시간 문제나 연락 문제나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성적이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상할 만한 소리를 하지 않는 엄마이셨습니다.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이런 거였어요. 공부야 잘하면 좋지만 그것도 자식 새끼 멀쩡히 건강하게 옆에 있을 때나 얘기인 거지. 나 다른 건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저 별일 없이 건강하게 엄마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딸 자식이라고 이런 엄마 마음을 알아줄 턱이 있나. 내 속만 타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를 지겹지도 않은지 또다시 반복하며 빨래를 개고 있는 엄마 옆에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아 불퉁하게 앉아있는 저였습니다. 여전히 뾰족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되받아쳤어요. 그렇게 자식 새끼들 걱정스러우면 오빠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아무리 오빠가 남자라도 미성년자인 건 나나 오빠나 마찬가지인데 맨날 나만 잡으려고 드니까 엄마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네 오빠는 엄마보다 덩치가 배는 되는데 쪼매난 너하고 같을 수가 있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오빠보다 네 걱정 더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단호하기가 대쪽 같은 엄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또래 아이들 평균 키에 못 미치게 키나 몸집이 작은 편인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만만해 보이기 쉬운 게 맞긴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일진 애들이 좀 만만한 애들 툭툭 건드려 보면서 자기들 유희 대상으로 삼곤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기는 했어요.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괴롭히려 드는 일진 옆에 있던 또 다른 일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야야, 쟤는 그냥 내버려둬. 너 못 들었어? 쟤네 엄마가 그렇게 유난스럽다더라. 괜히 건드렸다가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가자. 원래 그런 것들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또 몸살이고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애써 겁먹은 척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였던 제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질색하던 엄마의 유별난 행동이 도움이 될 일이기도 했죠. 그건 그거고 엄마와 함께 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 보니 저는 저대로 마음의 생채기를 입을 일이 많았고
사춘기에 들어설수록 엄마와는 점점 대화하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성정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내 운명이라면 운명이지 싶어 한숨만 폭 내쉬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아서 아버지도 열심히 지원 사격을 해주셨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건드리고 넘어가지 않은 엄마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고집을 꺾으려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걸 막기는 어려웠죠.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오빠도 덩달아 저와 엄마 사이에 눈치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내 케이크인데 너 먹어. 그날도 친구랑 잠깐 레코드 가게에 들렀다 오느라 10분 늦게 들어온 걸 가지고 엄마와 대판 싸운 저였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저녁도 안 먹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저에게 오빠가 슬그머니 제 몫의 케이크를 건넸어요. 제가 10분 늦은 그날 오빠는 친구들이랑 PC방에서 놀고 들어온다고 저녁 먹을 때가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오빠까지 얄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그런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든 여동생 뿔난 마음을 풀어주려 드는 오빠였어요. 제가 마냥 오빠를 미워할 수만도 없었던 건 이런 순하고 자상한 오빠 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걸. 오빠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성주야, 다음엔 어디 들르고 싶으면 오빠랑 같이 가자. 설마 오빠랑 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진 않겠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눈치를 보는 오빠를 보니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심술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아 힘들었습니다. 아마 아빠나 오빠가 저렇게 수시로 저를 다독여주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제가 못 견디고 엇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던 엄마와 제 사이가 제대로 틀어진 것은 다름 아닌 수학여행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중학교 시절에 엄마의 억지로 다른 친구들 다 가는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보충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저였습니다.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다른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감기 등을 앓아 부득이하게 수학여행에 불참할 수 없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저처럼 내 귀한 딸 자식 그 먼 데까지 데리고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며 유난 떠는 학부모 때문에 수학여행에 불참한 학생은 당연히 없었죠. 그때 단호하게 주장하시는 저희 엄마 표정을 보고 차마 완벽하게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던 담임 선생님 표정은 아마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저희 엄마 사이에서 얼굴이 터지도록 시뻘겋게 달아올라 창피함을 견디기 힘들었던 경험 역시 말이죠.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도 엄마에게 질 수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오기도 전에 저는 엄마 앞에서 엄포를 놓았어요. 이번에도 학교 찾아와서 그 난리 피울 거면 나 정말 집 나갈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말로만 이러는 것 같지? 나 정말로 가만 안 있어. 결과적으로 엄마가 학교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아오기 전에 이미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제 수학여행 불참을 통보하셨을 뿐이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나 싶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담임 선생님 말씀에 저는 정말 어디가 뚝 끊어지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집을 뒤집어 엎은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 정말 왜 이래? 진짜 나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엄마만 자식 있어? 다른 엄마들은 뭐 자식 걱정 안 해서 그런데 보내준대? 왜 엄마만 이렇게 유난이냐고 유난이.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잘못되라고 이래?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지 머리 좀 굵었다고 다 큰 줄 알고 엄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엄마 그만 좀. 성주가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엄마도 고집 좀 굽히시고. 시끄러워. 네가 매번 저렇게 애투정 다 받아주니까 저게 엄마 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들잖아. 그만 좀 해 당신. 당신만 우리 성주 귀하게 여겨? 나나 성찬이나 다 당신 못지않게 성주 걱정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을 안 보내겠다니. 저번에 애가 한번 굽혀줬으면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이라도 애 뜻을 따라줘야지. 학교만 보내면 그만이야? 애가 정상적인 학창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번만큼은 온 가족이 제 편이 되어주어 엄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평소에 유순하게 당신 말씀 잘 듣던 오빠까지 적극적으로 제 성화를 들자 엄마는 더 분한 모양인지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어린 여자애가 부모도 없이 그 먼 데까지 나간다고 그래?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엄마 뜻에 꺾였다가는 평생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엄마한테 꽁꽁 매어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에 더 큰 분란이 날까봐 항상 조율에 집중했던 아버지나 오빠까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었으니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싶었죠. 결국 저는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빠 동의를 얻으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제 뜻을 관철하고 해방감에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며칠간 말도 붙이지 않는 엄마였지만 어디 그러려면 그러라지 싶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였습니다. 엄마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꺾고 이긴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 통쾌한 마음은 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와 오빠한테도 화가 많이 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엄마 마음을 풀어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남들 다 갔다 오는 수학여행 다녀왔다고 엄마한테 굽히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을 기점으로 엄마와 제 사이가 더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려 치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엄마한테 딱히 바뀐 점은 없는 셈이었어요. 진학을 결정할 시기에 제가 대학을 선택했던 가장 큰 기준은 학교 내에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학교의 기숙사 입소에 필요한 성적이 되는지 딱 그거 두 개였습니다. 지금까지야 엄마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성년자 신세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친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허락받은 바가 없었는데 애초에 자체 허락을 받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게 남은 대안은 대학 기숙사뿐이었죠. 제가 제각 집으로 들어오는지 연락은 제때 받는지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제재하지 않았던 엄마도 별 의의 없이 제가 선택한 대학들 목록에 수긍하셨습니다. 물론 합격 이후 제가 엄마 몰래 기숙사 신청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말입니다. 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해? 상의를 하면 뭐가 달라져? 그럼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설마 집에서 다니라는 거야? 왜 못 다녀? 왕복 4시간씩도 다니는 애들도 있다던데. 제가 합격한 대학교는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3시간 통학이라니 기함을 할 판에 남들은 길을 쓰고 들어가려는 기숙사에 떡하니 붙은 걸 다행스럽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엄마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이제 대학 가면 앞으로 선배들한테 술 마시자고 끌려나가는 자리도 있을 거고 시험 공부하느라 늦어지면 귀가 시간도 늦어질 텐데 차 끊기면 그때는 어쩌라고. 그렇게 걱정되는데 대학 보낼 생각은 어떻게 했대? 설마 대학 가서도 공강 시간 언제인지 집에 언제 오는지 전화로 들들 볶으려고 했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맺힌 게 많은 만큼 제대로 엄마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한껏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엄마를 약올리듯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 못할 말도 아니었지만 그동안 워낙 제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제게 그런 통보를 들어서 엄마의 분노나 서운함보다는 어떻게든 앞으로의 내 자유를 쟁취해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안 돼. 집안 어른 허락도 안 받고 그게 무슨 짓이야? 왜? 이번에도 나 몰래 기숙사에 전화해서 나 받지 말라고 하기라도 하게? 나 이제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린애 아니야. 그런 짓 했다가는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할 생각 하지 마.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엄마를 이겨먹었다는 승리감에 취한 저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알맹이는 소심하다 보니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엄마가 정말 무슨 짓을 벌일까 속으로 걱정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큰 자식인데 너희 엄마라고 도리 없는 일이라는 걸 모르진 않겠지. 엄마는 아빠가 얘기 잘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도 내심 제가 엄마와 부드럽게 이야기하길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워낙 딸님이 당하고 산 세월을 알고 계시니 다른 말씀도 못하시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갑갑하게 짝이 없었던 본가를 떠나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유는 즐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처음 입학하고 얼마간은 집에 거의 들르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억압되었던 생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시간 가는 게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갓 새내기가 되었다고 늦게까지 술도 마셔보고 동기들과 외출도 해보고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것들을 다 해보았죠. 막상 해보니까 참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들을 뭐라고 그렇게까지 못하게 했는지 더더욱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몇 번 해보니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애초에 제 성격 자체가 노는데 안달이 날 정도로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고 그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 더 컸다는 걸 직접 해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원래 별 생각이 없던 것들도 강제로 못하게 하면 괜히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러했겠죠. 엄마가 굳이 절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제가 아니라 저를 둘러싼 세상이 험해서 그걸 믿을 수 없기에 저를 이리 대하는 거라 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저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숨막히는 행동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사실은 딸인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엄마가 제게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거겠죠. 이러한 짧은 일탈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학생으로서 학교 잘 다니며 학점 관리에도 신경 쓰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저였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동선을 확인하려 드는 엄마의 전화를 적당히 걸러서 받으며 엄마와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집에서 나온 이상 예전처럼 엄마의 숨막히는 행동을 더는 참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에 2번 집에 들를 때마다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 신청하지 말고 집으로 도로 돌아오라는 엄마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학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집에 안 와? 나 정도면 이것도 자주 오는 거야. 내 주변에 기숙사 친구들 한 달에 나처럼 2~3번이나 집에 들르는 애들 아무도 없어. 이것만 해도 나는 할 만큼 한 거라고. 사실 좀 귀찮긴 해도 왕복 3시간 거리면 주말에 한 번 오지 못할 거리는 아니었고 마음만 먹었으면 엄마가 바라는 대로 주마다 집에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와 가까이 지낼수록 예전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일찌감치 깨달은 저였어요. 엄마도 이제는 다 큰 딸 자식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품 안의 자식인 것도 집에서 끼고 살 때나 얘기지.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까지 다니는 자식을 예전처럼 본인 품속에 넣고 뜻대로 대할 수 있으리라는 엄마의 기대를 충족할 자신도 없었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활 4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할 바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굳이 집에서 그런 압박을 하지 않아도 요즘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당장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데 한눈 팔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생이라고 해서 귀가 시간 달랑달랑하게 밖에서 놀다 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꽃다운 청춘이다 보니 연애는 덜어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그런 거였겠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저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엄마 앞에서는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딸내미 잡아먹을 마귀로 득실거린다고 생각하는 엄마인데 집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까지 생겼다는 걸 알면 그 길로 엄마 손에 질질 집으로 끌려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숨기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었기에 다시 집으로 끌려가는 일 없이 순조롭게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시간이 떠서 그걸 빌미로 엄마에게 득달같이 집으로 도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워낙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다 보니 학교 다닐 때는 도로 집으로 들어오라는 잔소리를 할 뿐 중고등학교 때처럼 학교까지 와서 난리를 피우지 못하시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빌미만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로 또다시 저를 통제하려 들 게 뻔한 엄마였습니다. 남들 어학연수니 해외 배낭여행이니 휴학하고 젊은 시절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낭만을 누리고 있을 때 그걸 포기하고 4년 내내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한 보람이 있었죠. 취직한 회사도 거리가 좀 있긴 해도 조금 무리하면 본가에서 다닐 수 있을 법했지만 한번 집에서 나온 이상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건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저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혼자 자취한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난리를 칠지 뻔한 상황이었죠. 비록 작은 원룸 한 칸이긴 했지만 취업 전에 자취할 곳도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반대할 거 뻔한데 집에다가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었으니까요. 대학 생활하면서 학과 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원룸 보증금은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단순히 집에서 나오는 걸 뛰어넘어 경제적으로까지 완전한 독립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기숙사가 아닌 혼자 사는 자취방이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시라니까요. 딸년이라고 제 어미가 한번 집에 오면 성가신 티를 있는 대로 내는데 전화는 무슨. 그러다 내가 야근하거나 다른 약속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계속 밖에 서 있을 참이었어? 그러니까 도우락 비밀번호 알려주면 될 일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이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몰라도 연락도 없이 저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엄마인데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커녕 친구들도 집에 부르기가 꺼려졌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성인이 엄마한테 인간관계까지 하나하나 싫은 소리 들을 걸 생각하면 끔찍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트도 무조건 집 밖에서 했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동기가 추천해준 동호회 활동을 하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호감형 외모로 동호회 회원들의 호감을 사던 그 사람과 가까워진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난 심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년 시절에 부침이 많았으나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이제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가 된 사람이었죠. 지금이야 나도 사람 구실하고 살지만 어릴 적에 부모 없는 어린애를 누가 반겨줬겠어. 낙해서 몇 달씩 봐주시던 친척들도 본인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계속 나를 키워주기는 쉽지 않으셨겠지.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어디에서 지내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 겉보기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항상 밝은 표정이던 그 사람이 제게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불우한 시절이 있었다니. 이래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다 싶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외로웠을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이런 이야기 꺼내기 이르다는 건 알지만 내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내 생활만 안정되면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고 해도 가족만큼 가까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으면 했어. 그리고 그 가족이 성주, 네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그 사람으로부터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독립해 직장 생활을 하는 어엿한 사회인이긴 했지만 아직 20대였고 그렇게 이르게 결혼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늘 외로웠을 그 사람이 서둘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가족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저 역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은 씨, 아마 나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서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야. 그건 수은 씨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워낙 유별난 데가 좀 있으셔. 그렇게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엄마의 억압 아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긴 처음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에 말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려나 싶은 걱정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마친 제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성주, 네가 그동안 힘들었겠다. 어머님이 솔직히 지나친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하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보고 자라서 그런가? 과하시긴 해도 어머님 마음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은 건 아니야. 부모 형제도 없는 놈이 귀한 딸 데려가겠다는데 마냥 좋다고 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나도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른 마음으로 저를 도닥여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엄마의 반응이 두렵긴 매한가지였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희 집에 그 사람을 소개하기로 하기 전 오빠와 아버지에게 미리 밑밥을 잔뜩 쳐두었음에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라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 자식 옆에 앉은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를 한껏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였습니다. 어찌나 사람을 무안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는지 좀처럼 동요하는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의 무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애 나이도 어리고 벌써부터 시집 보낼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 생각까지 있다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확인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범죄 기록 조회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제가 경악에 차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도 설마 엄마 입에서 대놓고 저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옆에 앉은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은 씨, 일어나. 여기서 이런 얘기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어. 너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그럼 내가 내 딸 자식 이 정도도 확인 안 하고 넘겨줄 줄 알았어? 사과는커녕 기세가 등등해서 소리치는 엄마를 보니 창피함을 넘어서 수치심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엄마 앞에 데려올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길로 남자친구를 끌고 나왔습니다. 수은 씨, 내가 정말 미안해. 도대체 무슨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평소 같았으면 일단 저부터 달래주려 들었을 사람이 어지간히 당황한 게 아니었는지 그러고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엄마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솟구쳤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으로 엄마가 지긋지긋하게 연락을 걸어왔지만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봐줘서 정말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친인척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싶었다 한들 그걸 처음 보는 딸의 남자친구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하다니 그건 그 사람 하나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저까지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엄마의 허락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누굴 데려간다 하더라도 엄마 눈에 차지는 못할 터였습니다. 엄마가 그 폐악을 부려서인지
엄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 역시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성주야, 괜찮아.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했네. 내가 100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수은 씨가 사과를 하면 어떡해. 나 이제 우리 엄마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수은 씨, 더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모욕 안 겪게 할 거야.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성주야, 그럼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남자친구 말에 순간 멈칫한 저였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 허락이 떨어지기까지 마냥 기다린다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그 사람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식이야 어머님 허락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너하고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뵙고 와서 내가 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건지 너랑 얼른 법적으로 공인된 관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내가 욕심이 지나친 걸까? 가뜩이나 자라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상처가 늘어난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욕심이라니.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자고 우리 엄마한테 그 수모를 당한 것만 해도 미안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이 이렇게 확고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물론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건데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둘에게 먼저 곧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야, 얼마 전에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직 넌 아이도 어린데.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와 오빠였지만 그럼에도 쉽게 반대의 말씀을 꺼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따로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예비 사이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부채감이 있으셨겠죠. 결국 마지못해 알았다는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화창했어요. 꼭 앞으로의 저희들을 축복하는 것 같다는 감상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비록 엄마의 허락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저 사람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저 사람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줄 생각에 들뜬 저였습니다. 그렇게 구청에 갔더니 이미 앞서 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꽤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였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제 혼인신고 소식을 들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통 전화가 걸려왔다 끊기도록 엄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성주야, 살려줘.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이건 또 무슨 속셈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래도 문자 내용이 내용인지라 찜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는 동안 다시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금 망설이던 제가 결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성주야, 제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할 줄 알았던 엄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엄마의 목소리는 위태로웠어요. 순간 불안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래? 지금 빨리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얼른. 벌써 저희가 혼인신고하러 간 구청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것도 혼인신고를 막아보겠다는 엄마의 수인가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가 워낙 떨리고 있어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시키고도 이번에도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면 정말이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구청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엄마가 제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며칠 만에 만난 엄마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성주야, 안 돼.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엄마 진짜 죽어, 성주야.
두서없이 벌벌 떨며 말을 늘어놓는 엄마 손엔 웬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얼핏 비쳤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엄마가 내민 그 사진은 다름 아닌 현상 수백 번 전단이었어요. 엄마 손에 왜 이런 게 들려있나 의아해할 새도 없이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바짝 굳어버렸습니다. 어둑한 골목의 모자를 깊이 눌러서 하관밖에 보이지 않은 남자였으나 제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현상수배 전단의 모습을 드러낸 그 남자는 지금 저 구청 안에서 저와의 혼인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더욱 저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건 그 사람의 범죄 혐의였습니다. 절도와 특수 강도 혐의에 이어 저를 경악해 한 것은 바로 특수 강간 혐의였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거의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중얼거리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휘적휘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어요. 엄마가 경찰서가 떠나가도록 전단 속 그 남자의 행방을 신고하는 동안에도 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날로 체포되었습니다. 붙잡히는 순간 어지간히 저항을 한 게 아닌 모양인지 아침과는 영 딴 사람처럼 몰골이 엉망이 된 그가 경찰서에서 넋을 놓고 있는 저를 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야, 너는 나 믿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평생 내 편 되어주기로 했잖아. 철없을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지른 실수야. 내 말 믿지? 나 기다려줄 거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도 않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보자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 싶은 마음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저를 와라 끌어안은 엄마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내 새끼. 제보를 받으신 형사분께서 그런 저희 모녀를 보고 안타까운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놈 죄질이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닌데 어머니 아니셨으면 따님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만하길 정말 천운입니다. 형사님 그 말에 그제야 부끄러움에 제 뒷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엄마 앞에서 저 잘났다고 제멋대로 굴고 저 사람 편을 들었는데 결국 옳은 건 엄마였다니.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내 인생을 시궁창에 갖다 박으려고 했다니. 억울함과 서러움, 수치스러움이 뒤죽박죽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엄마가 나를 정말 집안에 가둔다고 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감싸지고 흐느끼는 저를 보며 오히려 엄마가 제게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어미가 얼마나 믿업지 못했으면, 딸 자식한테 얼마나 믿음을 못 줬으면 이런 험한 일까지 내 새끼를 몰고 갔겠어. 엄마가 진작 우리 딸을 믿어줬더라면 내 새끼가 왜 엄마를 멀리했겠어. 다 엄마 잘못이다.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그렇게 평생을 눈물로 읍수해도 바뀔 줄 모르던 엄마가 비로소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정작 이번에야말로 그런 엄마의 과민 반응이 딸 자식인 저를 살려준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이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여제가 한둘이 아니었던 그 사람의 형량은 꽤 셌습니다. 적어도 10수년은 사회에 나올 일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저를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기운을 차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엄마와는 아직 서먹함이 아예 가시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요즘 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당신 딴에는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당장 저를 본가로 끌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그렇겠죠. 물론 평생 해온 바가 있으니 여전히 제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을 기울이시겠지만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번 일로 제 인생의 실이 큰 만큼 득도 아주 없지는 않은 건가 싶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언젠가는
엄마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탁 터놓고 친구 같은 모녀 사이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내심 작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워낙 남들에게 말도 못 꺼낼 일을 겪다 보니 가족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셔서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나 아이들이나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애만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너 힘들까봐 걱정돼 라며 주기적으로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불러줬습니다. 정말 친구들 만나서 저 사는 이야기만 하면 어머 기집애 진짜 부럽다 라며 결혼 잘했다고 온갖 부러움 섞인 말을 듣는 통에 늘 제 어깨는 으쓱거렸죠. 남편은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반토막 그 이상의 손실이 나게 되었고 하필 또 그 시기에 남편은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고 돈을 끌어와서 빚을 진 상황이었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망하고 빚은 빚대로 생겨서 저희는 70몇 평의 큰 아파트에서 간신히 아주 작고 허름한 빌라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한동안 먹고 입는 것도 다 아껴야 했어요. 낭비벽이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척 여유 있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쓰고 싶은 데다 쓰고 다녔던 제가 휴지 한 칸, 종이 한 장을 아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니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꼭 다시 예전처럼 살게 해줄게. 응, 알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믿어. 그래도 남편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에게는 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철없이 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일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또 들어가 보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알아봤어요. 괜찮게 돈을 주는 일자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남편 역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살던 곳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저랑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부쩍 진지한 얼굴로 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건데 지방에 노가다 일이 있다네. 2달 정도만 다녀오면 그래도 당장 우리 먹고 살 돈은 생길 것 같아. 2달이나? 여보, 지금 알잖아, 우리 형편.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그때까지 애들 잘 부탁해, 여보. 남편이 2달간 집에 없다 생각하자 걱정도 됐고 몸은 상하지 않을지 신경도 쓰였지만 남편 말대로 방도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요. 결국 남편은 떠났고 전 그런 남편을 배웅하며 쓸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허나 남편을 그리워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빚쟁이가 계속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집에 없다고 돈 벌러 떠나서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마누라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라면서 옆집까지 다 들리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통에 아주 눈치가 보여서 동네 한번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낮밤을 안 가리고 찾아오는데 간신히 애들을 재워놓으면 문을 두드려서 기껏 자고 있던 애들이 깨가지고 울고 저도 피곤해서 눈을 좀 붙이려면 또 문을 두드리는 통에 강제로 일어나야 하고 정말 빚쟁이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우야, 그냥 눈 감고 있어. 특히 아이들이 무섭다며 저에게 안길 때면 제가 정말 애들에게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 먹고 나가 대화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자빠져 있네. 야, 너 내가 애들 학교 찾아가? 어? 그래서 개망신을 좋아 정신을 차리겠어? 빚쟁이들도 참 고약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내겠다고 정말 마른 오징어 물기 짜듯 저를 물어뜯는데 정말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차라리 제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은 얼마라도 쥐어주고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돈은커녕 당장 저희 먹어야 할 쌀도 없던 형편이었죠. 쌀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떨어졌는데 그 쌀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할 위기에 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여유 있게 살아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슬프더라고요. 게다가 저야 한두 끼 굶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맛있는 밥에 반찬 차려가지고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1,000원짜리 몇 장에 동전 몇 개. 그렇다고 국어를 할 수도 없는지라 여기서 더 나올 돈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지방에 간 뒤에 가끔 전화할 때마다 잔뜩 녹초가 된 목소리를 떠올리면 그 쌀값조차 달라고 하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미안하더라고요. 당신 왜 전화했어? 그게 당신 잘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나는 괜찮아. 애들은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알겠어. 그럼 몸 조심하고. 나 피곤해서 먼저 끊어. 더군다나 말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 돈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어서 돈을 구걸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돈을 긁어 모아 아이들에게 빵을 사줬고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배불러. 정말? 엄마 먹는 거 못 봤는데? 지우 없을 때 먹어서 못 봤나 보다. 지우, 우유랑 같이 먹어. 얼른. 아이들은 그 와중에 제가 안 먹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애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그날 참 줄임배를 부여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지인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짧게 일주일이나마 일했어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다 보면 온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터질 듯 아파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내 일주일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받은 돈을 본 순간 너무 기뻐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사 정도는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자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금세 또 돈은 떨어져 가고 저는 또 아이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인도 미안, 나도 이제 소개시켜줄 자리가 없다. 라며 말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디 식당이라도 빈자리가 없나 살펴보았지만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간 일한 곳의 책임자까지 찾아가 조심스레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처음에 친정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친정에 기댈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한창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겼을 때 친정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실상 친정이랑은 거의 연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친정 쪽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는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첫인상부터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안부 전화를 안 해온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자존심 세지, 고집 세지. 넌 어떻게 도대체 장서방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있는 게냐? 난 살라 해도 못 살겠다. 그리고 어쩜 장모한테 인사성이 그리 없는지 용돈 한 번 안 주는 걸 보면 장서방도 대단스럽다 아주. 엄마, 그만해요. 애들 있는 앞에서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려도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만 1시간을 남짓하게 늘여놓으신 분이셨어요. 엄마 말에 세뇌당해 아빠까지 남편을 싫어하게 되었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돈을 끌어다 쓸 땐 오죽했겠어요. 너, 내가 장서방 돈 내주려고 열심히 돈 모아놓은 줄 아냐?
내가 뭐 이쁘다고 그깟 놈 돈을 해줘. 아, 못 해준다, 난. 엄마, 그럼 우리 이대로 망하게 두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엄마와의 말다툼이 심해져 버렸고, 아빠가 다행히 돈을 해주긴 했지만 엄마는 그놈과 이혼하기 전엔 친정에 연락하지 말라. 며 연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연락해 도저히 쌀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들려올 비난과 힐난도 듣기 싫었고요. 왜 이럴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마저 없는 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괜찮니?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어때? 아, 아니다. 언니, 뭔데요? 말해봐요. 저 지금 무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야. 내 아는 친구의 동생이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하나 봐. 근데 그게 돈이 꽤 된대. 앉아만 있어도 쑥쑥 벌리고. 걔도 한때 무지 힘들었다는데 그걸로 빚을 갚았다나? 그렇다던데? 너무 힘들면 그런 거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아, 노래방이요? 아, 아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니? 애엄마 두고. 아니야, 내 말 다 잊어. 미안해. 애엄마 두고. 아니야, 내 말 다 잊어. 미안해. 지인은 제게 그렇게 말하면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리 혹하던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밤새도록 언니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자꾸 유흥적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찾아보신 분들이면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시급 2만 원, 3만 원짜리 노래방.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쪽에는 눈도 돌려본 적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그런 유흥 아르바이트 자체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애들이 굶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뭐라도 해서 아이를 굶기지 않기로. 남편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2달 정도만 눈물을 머금고 노래방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 최대한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딱 한 곳이 돈을 많이 주면서 아무런 터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접촉 하나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써놓은 이상 뭔가 있겠지 싶어 일단 면접 아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무척 어두컴컴하면서도 이상한 불그스름한 조명이 가득했는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쭈뼛거리자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일 해본 적 있냐, 몇 살이냐 묻더니 별다른 말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출근하란 말이 떨어졌다는 것에 작은 안도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노래방 일이 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애들을 재워놓고서 밤에 나가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여기 앉아봐. 앉아봐. 노래 한 곡 뽑아봐. 노래요? 그래, 아가씨 부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아이, 뭘 쑥스러워하고 그래. 이런 데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 먹고 한 짓이었지만 솔직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터치가 없다고 쓰여있던 것에 비해 손님들은 은근슬쩍 어디라도 손을 대려고 난리였죠. 최대한 웃으면서 떨어지고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너무 튕기는 거 아니야? 라며 힐난 아닌 힐난을 하는 손님들이 잔뜩이었습니다. 아가씨, 노래 좀 더 예쁘게 못해? 아니, 춤도 추고 하면서 해야지. 에이, 술맛 떨어지게 말이야. 네, 네,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얼른 다시 해봐. 방 하나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짜증이 나서
울컥 눈물이 치솟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을 다니면서도 혹시나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봤지만 그나마 들어갈 법한 곳은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고졸에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이력서 한번 넣기도 참 염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곳들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진산 손님이 더 늘어나는지, 그나마 며칠은 초보이게 조금 봐주면서 했던 건지 언제부턴가는 방에 들어가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진산 손님들을 견뎌야 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녹초가 되어서 새벽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방에서 새근새근 잠에 들어있는데 그 하얀 얼굴들을 보면 그래, 내가 얘네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듯한 느낌이어서 씻으면서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울다가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는 평생 일해도 적응이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약 한 달 정도 남은, 즉 한 달 정도 노래방에 다녔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진산 손님을 넘겨내는 법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돈을 더 쓰게 하는지도 알았고 한마디로 노래방 일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보는 손님들한테는 제법 친한 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낯설고 익숙치 않으면서도 결국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런 저 자신을 외면하고 애써 즐거운 척, 기쁜 척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누군가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재수 씨? 민석 씨.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설마 남편의 친구를 이 동네에서 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 굳은 얼굴로 저는 남편의 친구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이며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서 큰 빚을 졌을 때 저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에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남편의 친구가 저를 다그치듯 이야기하는데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남편한테 제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걸 말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왔을까? 분명히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지 않던데. 온갖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남편이 지방에 가 있는 시기에 생활비를 벌고자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일자리를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재수 씨.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하지만 어딜 봐도 자리가 없고 기껏 단기로 하나 잡으면 금방 끝나서 또 돈이 떨어지고 애들 밥 먹일 돈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남편 친구한테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비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편의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가 일이 끝나고 제가 많이 안쓰러웠는지 그러더군요.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식사나 한 끼예요. 제가 살게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거든요. 뜨끈한 국물 마시면서 마음 좀 달래요. 그날 남편 친구는 제게 국밥을 사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었어요. 오랜만에 앞에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힘들었던 얘기, 얘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나둘씩 하게 되었고 남편 친구도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힘들었겠다며 많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친구가 그 노래방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네요? 네, 직원들이랑 놀 겸 왔어요.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
재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너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이 노래방을 와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남편 친구는 정말이지 일행과 놀다가 그냥 말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기를 3일 정도 반복했을까요? 남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일 끝나고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도 입단속을 시킬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충 마주보고 앉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해장국을 하나씩 시켜놓고 먹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 친구가 자기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가 혼자서 애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곧 상우도 서울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 돈으로 애들 밥도 사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재수 씨는 이런 데서 일할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돈이지만 받아요. 물끄러미 제 앞에 놓인 100만 원을 보는데 참 기분 오묘했습니다. 내가 이런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아무리 남편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돈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은 노래방 일을 안 해도 그냥 애들이랑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애들 옷도 사주고 몸에 좋으라고 과일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 나중에 돈은 내가 갚으면 되지. 100만 원인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편 친구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아요, 재수 씨. 이 사실은 재수 씨와 저만 알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 지금 당장 노래방에 전화해서 일 못한다고 하세요. 네? 남편 친구가 요구하는 건 황당했어요. 제 생계를 끊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어요. 전화를 해서 못 나간다고 하라니. 근데 일단 앞에 놓인 100만 원을 보자 그렇게는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노래방에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은 해장국을 마저 먹은 다음에 남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었어요. 어차피 남편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되니까 번호를 달라는 말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세진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남편한테 숨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번호를 줬죠. 그렇게 집에 가서 침대에 뻗으니까 이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노래방 일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향수도 안 뿌려도 되고 일부러 짧고 파인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과 쭉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매일 밤 노래방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낮에 아이들과 있어도 지치고 힘들어서 돌보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산책도 가고 밖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래? 엄마도 우리 지우랑 같이 있어서 좋아. 아이들도 당연히 너무 좋아했어요. 웃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잘 지내? 몸은 괜찮고? 나는 잘 지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집으로 오네. 애들이 당신 너무 보고 싶어해.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버텨줘. 별 대화 아니었지만 남편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면 새삼 남편과 함께 있다는 온기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집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종종 찾아오는 빚쟁이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피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친구에 대한 건 까맣게 잊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름을 보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만났을 때 놓고 가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간 되시면 잠깐만 보실래요? 놓고 간 거요? 제가 놓고 간 게 있다면서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였죠. 딱히 잃어버린 게 없던 것 같아서 어리둥절하다가 일단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물건을 달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다른 사람 물건을 재수 씨 물건이라 착각했네요.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밥이나 함께 하고 들어가실래요? 라며 대뜸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착각을 했다니 너무 얼버무린 변명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미 제가 이전에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밥 한 끼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에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남편 친구를 따라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 친구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있다고 저보고 받으러 오라더군요. 순간 이전에 제가 놓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나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밥만 먹고 왔던 게 생각이 났지만 설마 이번에도 착각했겠어? 라는 마음으로 대충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재수 씨. 다음에 드릴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남편 친구가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은 애들이 집에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밥 못 먹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애들 맛있는 것도 사줄게요. 어딘가 이상하고 수상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 친구는 정말이지 그 다음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재수 씨, 저 집 앞인데요. 애들 선물도 사왔는데 잠깐 내려오실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는 겁니다. 네? 집 앞이라고요? 순간 너무 놀랬어요. 아니, 집 앞까지 와서 선물 들고 왔다는 게 남편 친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제 약점을 쥐고 마음대로 저를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거부하지 못할 걸 알고서 말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눈앞이 컴컴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일단 나갔습니다. 애들은요? 그냥 저만 나왔어요. 애들이 자고 있어서요. 그랬구나.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끼리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해요. 이제는 거의 대놓고 직진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둡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저를 태우고 자기가 봐둔 레스토랑이 있다며 거기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이날만 기다렸다는 둥, 오늘 재밌게 놀자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묘하게 더러운 기분에 먹은 음식물이 위로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고기가 입안으로 안 넘어가고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말해버렸습니다. 왜 자꾸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구는 거냐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혹시 저 좋아하는 건 아니죠? 설마 싶어서 의심을 했어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 친구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상호한테 희연 씨 소개받은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내 친구 아내라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세뇌라도 하듯 어떻게든 희연 씨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봤지만 희연 씨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희연 씨가 그렇게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계속 핑계대면서 불러내었어요. 희연 씨 말이 맞아요. 죄송한데 아시잖아요. 저 유부녀예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었기에 그래도 남편이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미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친구의 아내를, 이 사람도 정상으로 그닥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덥석 저를 잡더니 희연 씨, 생각해봐요. 상우랑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는 미래가 있어요. 나 꽤 성공한 사업가예요. 내 회사는 상우처럼 망할 리도 없고요. 그냥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식사나 하고 데이트하면서 나 만나봐요. 상우한테 비밀로 하고요. 이보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남편 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불륜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까지 있는 엄마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인 건지. 설령 제가 과부라 할지라도 호감도 느껴보지 못한 이 남자랑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래방에서 저를 만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 심보가 좋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저 가볼게요. 앞으로 이런 일로 불러내지 마세요. 남편 친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는데 집으로 오면서도 머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노래방에서 일한 게 잘못을 한 건가? 아니면 예전에 남편에게 친한 친구들이 궁금하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된 건가? 집에 오는 내내 무섭게도 남편 친구로부터 온 전화가 수십 통이 쌓였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진 이상 이런 전화를 받았다가는 괜히 그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서 온 문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 연락을 피하면 희연 씨가 노래방에서 일한 거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해버릴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협박하는 거냐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 뒤 문자로 날아오는 주소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뻔뻔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기에 가자마자 다짜고짜 남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노래방에서 잠깐 일한 걸 남편에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제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았나요? 말하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아, 그럼 희연 씨, 이 사진 먼저 보고 말하시죠. 사진이요? 그러면서 남편 친구가 보여준 사진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진이었는데요. 바로 손님과 제 몸이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아니, 이걸 언제? 희연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나랑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요. 그럼 상호한테 이 사진이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상호가 이 사진 보고도 희연 씨를 이해해 줄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해해 줄 남편은 단언컨대 없어요. 이 남자는 뻔뻔스레 웃으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곤 놓지 못하게 꽉 쥐더니 알아들은 걸로 알겠다며 절 집까지 바래다주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친구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징그럽게 절 보고 웃어대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방긋방긋 웃으며 스테이크를 제 입안으로 넣어주고 전 그걸 받아먹어야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이미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까지 이어졌어요. 희연 씨, 오늘은 어디 갈까요? 바람 좋은 곳으로 가요. 내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그 남자를 붙들고 사정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이러는 거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요. 허나 그 남자는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저를 괘씸하게 여기며 길거리에 저를 내려놓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나더라고요.
그 바람에 택시를 타고 어쩔 수 없이 집까지 혼자 와야 했고요. 그러면서 제게 문자로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하기만 해봐 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당신 요즘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어제도 저녁에 나가던데 친구랑 약속 있었어? 아, 나?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절 수상하게 바라봤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고개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정말 비열하게도 항상 꼭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일부러 불러대곤 했어요. 제가 남편과 있는 시간이 싫었던 건지 일부러 그 저녁에 외출하게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거길 나갔고요. 그러니 남편도 슬슬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끝이 이혼이든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할 말 있으니까 저희 저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잠시 봐요. 아예 남편 친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는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남편 친구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 전 그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당신 이야기 들어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남편한테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치가 떨리니까. 날 협박할 거면 마음대로 해. 사진 보여주든 말든 어디 네 맘대로 해보라고. 이 비열한 새끼야. 그렇게 호기롭게 사고를 치고 집에 와서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남편 친구가 제가 노래방 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남편 친구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허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한창 지방에 내려갔을 때 쌀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을 뻔했던 일, 어떻게든 알바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일, 그리고 나는 굶어도 애들은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노래방에서 일을 했고 그곳에서 남편 친구를 손님으로 만났던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친구가 저를 협박했던 일마저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나가는 게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보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더 짜증나기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런 데서까지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런 일까지 만들었어. 내가 죄인이야. 죄인. 남편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눈물을 참고 돌아온 건지 눈 주위가 충혈된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저도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저는 아니라고, 내가 너무 잘못 선택한 거라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며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엉엉 울면서 그날 저는 남편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집을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남편이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풀리진 않았지만 그런 거라도 해서 남편을 조금 도와주려 해요. 곧 좋은 날도 오겠죠. 그러리라 믿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